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광이 반란 속의 윤석열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기 위해서 헌재 변론 기일을 추가하고 기일이 잡히면 또 핑계를 대서 연장을 시도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들은 온갖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무질서한 세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원을 침탈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민주성지 광주에서 충돌을 유도합니다.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보내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곳 아닙니까? 다른 곳도 아닌 그곳 광주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갖는다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를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죄를 덮고 목숨을 연장해 보려는 구차한 시도.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덮을 수 없고 역사를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더욱 결연해집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는 한라봉. 제주에서 바로 생산해서 보내오는 거라서 아주 신선하고 맛이 좋습니다. 오늘까지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정말 이 면역력, 피부 건강 도움이 되는 한라봉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 아귀찜도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시는데 더 살 수 없냐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추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구찜 드시고 또 디저트로 한라봉 드시고 그렇게 해서 새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먼저 지난 토요일 광주에서 있었던 집회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임세은 대변인님 혹시 광주에 다녀오셨나요? 광주 말고 저는 서울 광화문이랑 경복궁 쪽에서 집회에 갔습니다. 네. 핫도그 차를 운영을 했죠. 파면 핫도그. 파면 핫도그. 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겠네요. 너무 제가 약간 많이 준비한다 했는데 부족해가지고 줄 쓴 분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비춰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 기다리신 분들 중에 백운기 앵커님 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모자라서. 저도 지난주 토요일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어리 TV 1주년 축하 모임을 뒤늦게 했는데 용산역에서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배낭을 메고 있는데 태극기를 꽂고 또 윤석열 지키자 또 스탑 더 스틸 뭐 이거를 붙이고 서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러니까 광주에서 집회를 갖는 것은 대구에서 갖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는 아마 대구 시민들이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어떤 곳입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90% 이상이 윤석열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만약에 한 10% 정도가 그렇게 외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일부러 광주를 골라서 그렇게 광주로 모이자라고 해서 집회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광주에서 집회를 갖자라고 가고 또 전환길 같은 자들을 보내서 선동하고 결국은 한번 광주를 뒤집어서 너네들이 어떻게 여기를 왔냐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매우 불순하고 악랄한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버스가 64대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KTX 말씀하신 거랑 타고 내려가고 지방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광주에도 저렇게 많다.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광주라는 곳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네 분 중에 세 분이 전라도 출신이신데 저는 저런 금남로는 또 어떤 곳입니까? 5.18에 그 군합발로 일반 국민들을 짓밟고 총을 쏘고 이랬던 곳 아닙니까? YMCA 도청 앞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고 그 계엄군의 군합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곳이에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저기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싸웠던 그런 장소입니다. 저 장소에 가서 감히 계엄을 일으킨 그런 수계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얘기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는 겁니까? 호국 영령들 저기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숨지한 많은 사람들의 영령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걸 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 아니 뭐 집회는 자유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광주라는 곳을 정했고 그 광주라는 곳에 가면서도 광주 시민들이나 광주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 온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저런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광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를 한 거 대단히 불순하지 않습니까? 의도가 뭡니까 대체? 그리고 계엄의 아픔, 그 군합발의 아픔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광주의 현장에 지금도 그 가족들도 저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올랐겠냐고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 그리고 저기 와가지고 또 선동을 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인간들이 저 앞에 서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요. 저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단이님께서요.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헤집어 괴롭히는 것 너무 잔혹한 짓입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과연 저자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것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가결되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제가 댓글을 봤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이제 5.18 때 광주에 계셨는데 그때 기억 때문에 지난번 계엄이 다시 선포나서 2주가 넘도록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신다. 지금 광주 분들 중에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건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기에 참 어처구니 없는 건요. 저기에 나가 계신 분들도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 그거는요. 광주에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에서 5.18 때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이후에 민주주의를 이뤄냈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 덕분에 사실은 가당치도 않지만 이 정치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있답시고 저기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저기 계셨던 분들도. 그리고 보수를 지지한다는 분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좋아요. 아직까지도 뭐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있고 윤석열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좀 안 됐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마치 계엄이 잘 된 것인 것처럼 아니면 뭐 민주당이 잘못해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리고 광주에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능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양지로 나서는 주장들이 이게 정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양지로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요. 결국에는 다시 5.18 광주의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노상원이라는 자가 꾸몄던 수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요. 5.18 광주에서부터 더 심각한 일이 대한민국에 2024년, 2025년에 벌어질 뻔했어요. 그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콩콩님께서요. 토요일 광주 금남로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극우 좀비들은 버스 66대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멀리 타지에서 광주를 지키러 와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시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 매국 좀비들로부터 광주를 지켜주러 달려오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슈퍼챗도 함께 해주셨는데 임세은 대변인님 이번에 그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하자고 했던 그 단체나 그 주최 측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64대가 갔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가 보면 뭐 어떤 특정 교회, 뭐 세이브 코리아 등등의 그러니까 이른바 극우 세력들과 이른바 교회 세력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64대라고 아직 나오지만 더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그러니까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이 집회에 참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침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침탈처럼 똑같이 광주를 침탈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인 황현필 역사학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유대인 학살 현장에 나치가 집회한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저는 그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요. 그 민주화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집단이 민주화의 성질을 침탈했다고 저는 그래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를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저는 이분들을 그냥 사람 취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광주를 감히 갑니까? 뭐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위협하는 것 같은 것처럼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근데 광주 간다 그 여론이 달라집니까? 가서 뭐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 계엄이 정당화된 여러 시도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게 동원됐다라는 확실한 의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그 토요일날 그 광주 집회 간 바람에 서울구치소의 집회 현장에 인원이 없었습니다. 이걸로 설명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최진복 목사님. 예. 이번에 그 전환길이 이렇게 이제 가고 그랬는데 무슨 뭐 세계로 교회 소속인가 봐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양쪽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자들이 대장이 우두머리가 목사들이에요. 한쪽은 정광훈, 한쪽은 손현보. 목사들이 왜 이럽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정치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정의롭지 못한 저는 뭐 부정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불의한 재판관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들을 불의한 재판관이래요. 무슨 기준으로 불의한 재판관이죠? 아니, 무슨 범법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범죄자입니까? 무슨 불의한 재판관들이에요? 저는요, 싹군 목사라고밖에 얘기 못 하겠어요. 싹군 목사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익, 경제적 이익이든 정치적 이익이든 본인한테 이익되는 행동을 하면서 성경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싹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요. 갈아지고요. 그런 표현밖에 못 하겠어요. 저 사람들 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냐고요. 교회가 나와가지고 선동을 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국가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어디 성경에 국가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성경에 맞는, 아니, 뭐 성경에 하나라도 맞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까면 죽어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아니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정광훈 씨. 근데 손현보 목사도 마찬가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저렇게 국가의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목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국가의 제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떻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자기들의 이익과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정상적인 기독교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본질적으로 이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인 것 같아요.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정광훈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낱낱이 밝혔는데 보니까 오로지 돈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저런 명분을 이용해서 돈을 걷는 거죠. 더군다나 보니까 이 정광훈이 아들, 딸 둘 다 뭐를 맡겨가지고
아들을 통해서는 뭐를 쇼핑몰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또 딸은 뭐 전화 뭐죠 알뜰폰인가 뭐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그렇게 벌어들이는 것. 그러면서 또 이거 정광훈이 앞에 나와서 막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일로 거슬렸던 부분은 이거 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생명책이 지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생명책 때문에 바로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돈 가지고 면죄부 팔았잖아요. 면죄부 팔았지 않습니까? 예. 지가 뭔데 생명책을 지워버리고 말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자가 그야말로 가짜고 사입이고 가짜, 사입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생명책을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 목사를 포함해서 교황까지도요. 어느 누구도 생명책이 누구를 집어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볼 때 본인 이름이나 지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주란 얘기를 듣고 사입이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생명책을 어떻게 운운하냐고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대해서 인간인 주제 어디다 대고 생명책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까부면 죽어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 어떻게 그게 목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목사의 사역이라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볼 수 없고요. 자기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거 하면 생명책에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리고 무슨 5만 원짜리 뷔페 사줬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 처먹고 안 오는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거는 이제 목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그 교회 밑에 가가지고 아멘하고 무슨 난 진짜 보면서 믿음을 가지려면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까?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의 주장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지. 아니 거기서 있다가 나온 사람 얘기 안 들으셨어요? 오로지 돈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이비 교주라고 그렇게 어제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정광훈 밑에 돈 주고 열심히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런 증언을 해요. 그야말로 돈, 권력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라는 종교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정치 집단이에요. 개인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사 집단이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거기에 가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 절대 목사 아닙니다.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목사, 가짜 목사 가리는 게 참 어렵지요. 그 보이지 않는 양심의 문제인데 다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고 다니면서 돈 걸려 있는 사람들, 여자 문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올바른 목사 아닙니다. 그 두 가지에서 깨끗하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더럽히고 정말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겁니다. 광주 집회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요. 역사와 역사가 맞붙인 현장이 됐습니다. 요즘에 정광훈하고 별도로 전한길이라고 하는 자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역사학자 황현필 선생이 보다 못해서 내려간다. 그러면서 서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야당과 사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계몽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고 학살을 동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범죄 추종 세력이잖아요. 맞습니다. 학살 동조 세력이잖아요. 서로 역사를 얘기하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그 황연필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사람 새끼인가 싶다. 오죽하면 아니, 그런 말씀을. 역사를 한다는 사람이 그리고 뭐 억울하게 갇혀 있다. 네. 지금 윤석열이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겁니까? 억울하게 갇혀 있고 지금 윤석열을 심판하려고 하는 세력이 부당한 세력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전환길 강사 나왔고 황교필 강사 나왔지만 전환길에 대해서 강사라고 붙여주는 것조차도 지금 저는 불편할 정도인데 다른 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길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왜 부당한 것이고 왜 불의한 것이고 뭐가 부당한 것인지 뭐가 억울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 계몽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 최소한 그래도 강사랍시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만 해도 역사라고 하는 게 뭔가 가치 판단을 하기 이전에 어찌됐든지 간에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우리가 정설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암기해서 시험 잘 보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사실관계마저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전환길이 말하는 얘기 중에서 사실관계라고 따져볼 수 있는 사람, 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결정적인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게 되게 지금 상황이 슬퍼져 버린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관계를 따져서 엄밀하게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저 저 뭐 극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까 이제 전환길이 아니라 저기 저 정광훈에 대해서 목사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를 이게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믿으라고 하는 거에 그래도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자가 들어가서 그 믿음에 사실도 없지만 마치 내가 말하니까 이것도 사실이라는 것처럼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말에 현혹되거나 하실 분들 혹시라도 내가 보수라는 이유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정말 대한민국을 가치 수렁으로 끌어넣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의 말에는요 일반의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이 사실 반대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 정치적으로 반대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황교필 강사가 저기까지 내려가서 저런 얘기도 하겠습니까? 아, 이제 이 엉터리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람 새끼라고 부를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제발 저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슬픈 화가 나는 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주장을 담은 광주에서의 집회를 KBS에서 라이브로 중계방송을 해줬습니다. 정말요? 예, 저 집회 내용을 저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거를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해줬어요. 황연필이가 전환길이 하는 거를요? 전환길이 이제 뭐 그 자리에서 연단에 오른 걸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줬어요. KBS가? KBS 유튜브에서. 지금 대한민국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미쳤네요. 미친 거네. 미쳤네요. 그럼 같이 반대도 있으면 찬성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냥 저것만 중계를 해준 거예요? 해줬어요. 예. 미쳤네요. 미쳤네. 정말 실시간으로 그랬어요? 중계를 해줬습니다. 그냥 화면 위에서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연단에서 연설하는 뭐 내용까지도 중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 자들은 사실 저는 이제 최후의 발악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형사처벌 엄벌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자는 지금 그리고 그 자를 뭐 좋아하고 지키려는 자들은 사실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발악을 하는 건데 그 발악을 이쪽에서도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분통 터지고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끝날 때까지 엄밀하게 맞서 싸우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랄지를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것은 진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연장해 보려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가지고 또 변론기일 추가로 잡고 거기에 이제 또 덩달아서 막 또 부안해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 태도입니다. 정말 나쁘고 악랄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조선일보 제목을 봤더니 뭐라고 뽑았냐면요. 갈팡질팡 헌재, 왔다 갔다 헌재 이렇게 뽑았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증인 채택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뭐 시간 없이 그냥 시간 무제한으로 해달라 막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헌재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데 한덕수 증인 채택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뭐 기각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날지를 해대니까 그래. 그러면 뭐 한 번만 더 해주지. 그렇게 해서 헌재가 받아들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론 기회를 바로 잡아줬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헌재가 그렇게 딱 하니까 조선일보가 헌재가 왔다 갔다 한다. 갈팡질팡한다. 중심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에라이,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정말 빨리 새로운 세상이 되면 저런 것들 좀 빨리 어떻게 좀 해야지요. 국민들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어찌됐든 가장 많은 지금 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심을 좀 잡아야지요.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옳은 것, 그런 것은 제대로 구분을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신문도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그 쓰레기만 또 못한 스스로 자임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면서 제가 정말 놀라는 것이 윤석열은 정말 보통 괴물이 아니구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입으로 상식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강변합니다. 근데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지가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래놓고 나와서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짚어볼게요. 국회 단전 시도했어요. 실시로 실행했어요. 실제로. 근데 윤석열 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면 단전 단수했을 거 아닙니까? 라고 계엄 한날 이야기를 한 놈입니다.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드러나면 그것을 부인하거나 또 다른 이유를 갖다 대고 안 드러나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저 때만 해도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단전 안 했네. 그런데 했어요. 드러나 버렸어요. 보시죠.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다. 질서 유지였는데 전기를 왜 끕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해놓고 안 드러나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려면 전기를 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껐어요. 국회 CCTV 영상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게요. 국회 영상 한번 보시죠. 이때가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이 된 5분 후입니다. 갑자기 지하 1층에 전기가 나갑니다. 새벽 1시 6분, 1시 3분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조금만 의결이 늦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탄전이 돼가지고 혼란이 되고 그리고 전광판에 찬성 반대 표시도 안 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했을 상황 아닙니까? 임세은 대변인이. 아,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 하늘이 도왔다는 말을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단전이 성공했다면 사실상 계엄을 못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흑천지 있었을 때 그러면 계엄군의 활동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고 또 꺼리낌 없이 폭력 행사도 일어났을 것이고
카메라도 무용지물일 것이고 증거도 없을 것이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서 진짜 하늘이 도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지금 저 영상을 통해서 그간 해왔던 것이 모조리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한 종집을 딱 찍은 게 바로 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뭐 단전단수 뭐 이런 얘기에서 내가 했겠습니까? 뭐 내가 지시하면 명령 들었겠을까 했던 것이 저는 저 영상을 하나 종집을 딱 찍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본인이 그 논리로 발목을 잡혔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수사가 되고 이 윤석열이라는 이 괴물이 빨리 파면이 돼야 이 모든 사건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불확실성의 위기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전 빨리 파면이 돼야지 지금 저 영상은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인 것 같거든요. 아마도 더 많은 증거가 더 뿔뿔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심각하네요. 저 다시 보니까 또 끔찍합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 느껴졌는데 저 단전 됐었으면 국회가 마비되는 건데 그럼 계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본관 있으면 큰일 날 거야. 본관이었으면. 지하실이어서 망정이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조이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이놈아 그러셨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네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또 뭔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추측인데요. 나는 지시한 적 없어 이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시한 적 없는데 저런 행동을 합니까 군인들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1차로 저 지금 707 단장과 함께 들어갔던 인원들이 저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시는 물론 사령관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사령관이 지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와요. 윤석열과 통화하고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단전단수까지 하라고 했던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면 군인들이 아무런 지시도 없는데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군인들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출동할 때는 뭘 하러 가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지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이라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일단 출동해라. 질서 주시하고. 그럼 가면 또 뭘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전단수를 계획하고 갔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사령관들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진우 같은 경우도 여의도 변전소를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예 계엄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단전단수를 염두에 두고서 행동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행이 됐어요. 저 실행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뭐 임세현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능을 완벽하게 막겠다는 시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윤석열도 몰랐겠죠. 저게 잠깐 5분, 6분 정도 되거든요. 5분 40 몇 초 정도 되는데 저 단전이 이루어진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찾아낸 거지만 실제로 지시를 하고 안 일어났으니까 그건 그냥 나는 그런 지시 한 적 없어요. 하려고 했으면 단전단수 했겠지.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만약에 국회를 권능을 막으려고 했으면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들어갔겠지 하면서 또 들어간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시를 안 했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사령관이나 밑에 있는 사람한테 미루는 그런 작전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밑에 있는 대원들이 아무 지시를 받지 않고 단전단수를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곽정근 사령관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거는 윤석열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해서 윤석열의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그 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밝혀내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뻔뻔하게 그지없는 이상민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싹 봤는데 테이블 위에 단전 단수 이렇게 써져 있었더라. 참 그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생각한 놈이 국회 단전 단수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안 했을 리가 없죠.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이상민도 본인은 사실은 쪽지도 아니고 문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은 적은 없는데 저 멀리 원탁의 테이블, 큰 회의용 테이블도 아니고 원탁 테이블에 있는 걸 이렇게 봤더니 하필이면 단전단수라는 단어가 보였다는 거고 거기에 심지어 한겨레 경향이나 MBC 같이 언론사 이름들까지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중이 또 소방서장에게 전화를 해서는 또 단전단수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밑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단전단수를 점검했다라는 이미 증언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윤석열 측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곽정근 축사령관 측에서 임의로 한 것이지 우리는 단전단수 지시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 뻔한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다시 한번 아까 설명드리자면 이진우 전 정보사령관이 변전소를 방문했었을 때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변전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를 단전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사당은 마치 테러에 대비한 것처럼 물어봤답니다. 근데 국회 측의 변전소의 답변이
예비 발전소가 있어서 0.1층 복구가 됩니다 하니까 변전소는 그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단전단수 계획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황상으로 다 밝혀진 거고요. 그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이 국회의장 지난 우원식 의장하고 같이 그날 그 해제안을 가결을 했을 때를 돌아보면서 국회 직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가장 개인적으로 짜릿했던 순간이 국회의원들이 다 300석에 앉아가지고 단말기가 이렇게 책상에 평평하게 있다가 투표 직전에 올라온답니다. 근데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새벽 시간에 갑작스럽게 다 준비를 한 다음에 딱 시험 버튼을 누르는데 300개가 하나도 오류 없이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정말 힘들대. 한두 개는 고장나고 뭐 이게 안 돼가지고 다 수선해야 되는데 그 긴급한 순간에 300개가 착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짜릿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거든요. 근데 저기서 본관에 5, 6분 사이에 1시 정도에 저게 끊겼으면 그래서 단말기를 못 올랐으면 집계를 못했으면 혹은 집계를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150명 이상으로 집계를 하더라도 윤석열이 야 저기 단말기 집계 안 됐기 때문에 근거 없어. 지들끼리 그냥 숫자 센 거야. 150명 안 된다고 끌어내. 그랬으면 정말 지난 일들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면요.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연속인 거예요. 그 소름 끼치는 순간이 그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가 진짜 대한민국을 돌보는 힘이 그 순간을 넘겨서 저희도 이렇게 얘기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 법관님이요. 국회 정기요금 전략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할 놈이죠. 배윤경님. 평생 거짓말을 해온 자라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을 가진 거짓말 기술자. 맞습니다. 드보라님. 도적놈들이 도적이야 불지른 놈들이 불이야 라고 하네요. 무덤을 계속 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금 이제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양절 변호사님 지금 이제 변론이 2번 더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과 목요일. 네. 이제 목요일 날 또 홍장원 네, 전 국정원 차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 네. 이렇게 지금 증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일은 그러면 뭐를 하는 겁니까? 내일은 원래 이제 그 증거조사라고 하는 게 뭐 어디 막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 국회에서 헌법소추단에서 이러이러한 증거로 인해서 이 당시에 그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됩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제출한 서류들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담은 것들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검찰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신문 조서나 이런 데 얘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증인을 불러다가 당신이 실제로 이렇게 한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투는 과정이었고요. 그렇게 말로 한 증거들 말고 조금 전에 본 영상 자료라든가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그 진술이 아닌 증거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어가면서 자, 이 증거를 뭐 이 탄핵성 심판을 쓸지 말지를 국회 측하고 윤석열 측하고 그 다투는 과정 그거를 증거조사라고 합니다. 그런 증거조사를 내일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 이제 홍장원 차장이랑 나오는데 홍장원 차장을 자꾸 지금 윤석열 쪽에서 불러요. 부르는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 뭐 메모를 가지고 뭐가 어떻게 저쪽에 뭐 좀 다르니 어쩌니 뭐 흘렸으니 그리고 이제 또 정영식 재판관 왜 그 검거 지원 요청인데 지원을 뺐냐 이렇게 또 따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조태용이라고 하는 이 정말 악랄한 자. 저는 윤석열보다 한 수 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요. 저자는 정말 어떤 자리에도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뭘 얘기해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장원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마치 그게 어떤 골이나 되는 양 불러대는데 저는 이번에야말로 너네들이 제대로 당할 거다. 그때 당시 홍장원 차장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한때 모셨던 대통령인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미친놈이라고 하는 말도 뭐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점잖게 했는데 홍장원 차장이 이제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그래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삼갔던 방송 출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밝히고 그래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허구가 낱낱이 밝혀지고 부서질 겁니다. 아까 그 국회 단전과 관련해서요. 유재훈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군인들 야간 투시경 머리에 하고 간 것 단전 계획이 확실하잖아. 바로 그거죠. 그때 특임 707 특임 부대가 모자 이렇게 쓰고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적외선 카메라예요. 전기가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투시경을 야간 투시경을 장착을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실내에서 저기가 다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가 다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조태용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홍장원 메모가 4가지다. 그러니까 메모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4가지라고 얘기했습니까? 홍장원 차장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보좌관이 가져온 종이에 예. 제가 덧해서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냥 종이는 3장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게 어떻게 4종류의 메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체포자 명단이 있는 것은 국정원, 방첩사, 경찰 3개 기관에서 크로스 체크가 된 내용입니다. 예. 그럼 결국은 상당한 부분의 팩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할 수 없다, 충격적인 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AI의 기억력을 요구하시죠? 조태용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딴에는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앞뒤라도 맞이해야죠. 김건희하고 주고받았잖아요. 텔레그램 문자. 그거는 빼박 증거니까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나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기억이 나야죠. 맨날 주고받으니까 그날 뭘 주고받았다고 뭐 받았는지 기억을 못한다. 그래야 말이 앞뒤가 맞잖아요. 거짓말은 일단 앞뒤가 안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자, 홍장원 차장 말을 들어보십시오.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안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고 또 한 안은 최진봉, 양지열, 임세은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부르니까 이렇게 왼손잡이라며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자기가 봐도 잘 몰라. 그래서 보좌관한테 이거 조금 정서를 좀 해봐. 그래가지고 한 개 하나가 있고 그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도 있었지 하고 추가해서 같은 내용으로 석 장이 있는 것이지 마치 그거가 4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그 전형적인 국정원에서 이자는 원래 정보 출신도 아니고 외교관 출신이죠. 하여튼 이렇게 비틀고 겸유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공무원 짓을 해온 거죠. 그런 거죠. 기름장어 같아요. 기름장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기억 안 난다고 그랬다잖아요. 그걸 기억 안 난다 얘기만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넘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 기억하죠. 4가지 버전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그건 똑똑히 기억하나 보죠. 기억을 선별적으로 해요. 어떤 건 자기한테 유리한 건 기억하고 유리하지 않은 건 기억을 안 하는 겁니까? 납득이 안 가고 지금 홍장원 차장도 얘기했지만 3군데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홍장원 차장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방첩사의 김대훈가 있어요. 그 수사단장인가. 김대우. 네, 김대우.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경찰의 조지호 청장도 검찰에 나가 조사할 때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게 동일한데 그게 어떻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왜 버전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옮겨 적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약간 보충하면서 이름이 좀 틀리거나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빠지고 왜냐면 가까이 전화로 듣다 보면 잘 아는 사람 이름이야 제대로 적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잘 못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꾸게 동그라미 하나 치고 이게 무슨 버전이 다른 겁니까? 명단 14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적혀진 명단을 다시 옮겨 적은 거고 그럼 같은 내용을 그냥 3가지 종이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군데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한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그걸 부인을 한다고요? 그리고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그날 분명히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 이 얘기는 들었다고 인정했어요. 본인도. 근데 내일 얘기하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여야 대표 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대요. 국정원장이 이걸 내일 얘기할 문제예요? 지금 당장 살펴봐야죠. 지금 당장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침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일 얘기하자. 그러면 들어가 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니 벌건 대낮은 아니 밤에
밤에 예를 들면 벌건 대낮은 아니니까 밤에 그것도 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여야 대표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국정원장이 내일 얘기하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소집하고 상황 알아보고 어떻게 조치할지를 정리해야 되잖아. 제가 볼 때는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반응이 나오냐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여야 대표를 구인들이 잡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내일 얘기해.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기는 상식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 비상식이에요. 그래서 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형님, 홍장원 1차장의 기억력은 AI급, 조태용 국정원장의 기억력은 LI급. 그렇게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지금 뭐 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사실 헌법재판소 법정인 거고요.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오는데 방송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태용 원장도 직장의 상사이시고 하고 조기도 존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앵커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송도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날 나의 행적 중에 일부 시간만을 떼내서 마치 내가 그 메모를 한 시간이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거가 다른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내 메모 자체가 혹은 내 진술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국정원의 CCTV 다 동원해가지고 초단위로 아예 분석을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무엇보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하나하나를 따지다보다 저는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 법원의 재판도요. 그 대상이 증인이 됐건 아니면 뭐 그 상대방 변호인이 됐건 그 기라는 게 느껴집니다. 기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근데 그 기싸움이라고 하는 데서 뭐 단순하게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엉뚱한 자료를 많이 다 갖고 온다. 이런다고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에 가까운 어떤 주장을 펴고 있고 진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해도 소용없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지금 쭉 변론 과정 지켜보신 분들 지난번 홍장원 전 차장 왔을 때도 그 윤석열을 대리한다 나온 변호인들이 정말 그 변호인들에게 미안하지만 홍장원 전 차장한테 이렇게 1대1로 맞서서 그 앞에서 눈이나 제대로 뜰 수 있을까요? 저 뭘 들고 와서 뭐라고 그래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또 그냥 속된 말로 깨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휴 잘 불렀네, 잘 모셨네. 무슨 그 간으로 저 양반을 다시 상대할 생각을 했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미뤄지는 건 이제 많이들 답답해 하시죠. 임세훈 소장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지난번에 홍장원 차장 나와서 증언할 때 그래도 한 가닥 참 그 불쌍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대접을 좀 해줬는데 지금 윤석열이는 뭐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지저대고 조태용이 저렇게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 변호인들을 비롯해서 여기 윤석열의 사형 집행을 잠깐 촉구하는 모임 같아요. 계속 윤석열이 나와서 발언할수록 거짓말 계속 들통나고 홍장원 전 차장이 와서 얘기할수록 진실은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은 굉장히 단초래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다, 아니다, 맞다, 뭐 이렇게 되는데 거짓말은 굉장히 장황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쪽에서 하는 말들은 뭐가 수식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막 이랬대, 그때 그랬고, 그래서 이랬고, 이래서 올라가고 막 산 타고 물 타고 난리가 나는데 홍장원처럼 명확하거든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딱딱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은 진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메모 내장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회사에서도 보고서를 쓸 때 버전 1, 버전 2, 버전 3가 있어요. 저장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초고를 만들고 두 번째가 약간 보충하고 수정하고 마지막 하고 최종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수정에 보완 과정이지. 근데 이거를 다른 메모란 식으로 약간 호도하는, 그러니까 여론을 그딴 식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장원이라는 사람을 거짓말쟁이에 거짓 증언하고 민주당에 포획돼가지고 회유당해서 거짓 증언해서 탄핵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건데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딱 보면 거짓과 진실은 어느 것인지,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는 말하는 태도와 말 수준과 언어를 딱 보면 다 들통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김나은님께서요. 임세은 짱 브레인 그러시면서 진실은 말이 적다. 맞습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당해보면 네.
알 겁니다. 최근에 뭐 좀 말이 안 되는 거 한 두어 가지 있는데 그것 좀 다뤄보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 동시 접속이 21,800분이신데 좋아요는 7,000명 좀 넘네요. 오늘도 재미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빠져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어버리기 쉽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슬슬 윤석열 하야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악한 자라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갈수록 끝나가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갑자기 자진 사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하야를 해버리면 그러면 뭐 파면한다 할 이유가 없으니까 헌법재판소 심리가 중단이 되는 건가? 이 부분이 하나 지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스며들고 님께서요. 글을 보내주셨는데 주울리 일본 대사관 통해 망명 신청. 이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죠. 근데 이것도 자꾸 나옵니다. 지금 꼼짝 않고 있는 김건희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태용하고도 하루 전에 그리고 계엄 당일에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뭘 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더 내란 수괴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해온 지수로 봐서 V0니까. 오늘 아침에 흥미로운 기사가 떴더라고요. 명태균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어요. 왜 이제 합니까?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참 비겁한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양지열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탄핵 재판이 이렇게 지금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막판에 윤석열이가 나 그만둘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됐어. 어딜 가기는 거기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탄핵 재판이 중단됩니까? 안 되죠. 우리 계속 재판한다. 너 무슨 하야냐, 하야냐. 파면시킬 거야. 이유가 왜냐하면 예. 그냥 다 쉽게 배웠어. 누군가 다음 대통령이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엉뚱하게 또 계엄을 저질러요. 계엄을 저질러가지고 이번에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뭐 그때도 또 실패해가지고 계엄 실패했지만 나 그럼 그만둘게. 그럼 그냥 빠져나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빠져나가니 그다음부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 해주고 연금 주고 경고해주고 사무실 내주고 그래야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범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자기 임의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끔 합니다. 당연히 탄핵심판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만든 범위 내에서 준용을 하다 거기를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나오는 거는 그냥 뭐 여쭤보신 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그냥 저는 봤을 때 보수 쪽에서 똥줄이 탄 거예요. 지금 막 그 윤석열 지지하는 걸로 극우 사람들을 통해서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힘을 모아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엔 파면될 게 뻔해 보이는데 이쯤에서 자기들이 뛰쳐나와서 이제는 조기 대선 준비를 하든지 자기들끼리 교통정리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극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힘을 물르다 보니까 여기서 먼저 조기 대선 얘기 꺼내고 하게 되면 이제 또 자기들도 욕먹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물러나 줘야 자기들끼리 교통정리라도 하고 뭔가 치를 준비라도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게다가 탄핵이 이대로 돼버리면 정광훈이라든가 거리에 동원했던 저런 사람들이 탄핵됐다고 또 막 몇 날 며칠을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면 지금 이 다음 수사를 준비해야 되는 국민의힘 그 인간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한 다음에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지 고민스러우니까 그럼 이 사람 하야시키자라는 그런 군부를 떼냈는데요.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 힘든 건요. 윤석열이라는 작자의 그 인간이 그렇게 나지 않을 거거든요. 계속 고집 피울 거거든요. 그래서 갇힌 거예요, 윤석열한테 그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소의 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소송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따져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파면하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은 나 그만둬할래 뭐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그만뒀다고 이걸 그냥 둬버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주신 게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이 흔들렸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잖아요. 그런데 소의 이익이란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임세훈 소장님한테
이 한라봉 줘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간에 임성 소장님이 저한테 그냥 자발적으로 줘버려요. 그럼 그 재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는 윤석열 개인이 그 자리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행동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면 헌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재판에서 명확하게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의 소의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하야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말도 쉽게 해라 좀. 뭐 이게 뭐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에휴, 말을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는 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생각 안 하고 있을 것, 그런 뜻 아니에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최진모 교수님. 네.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데 하야 아니라 하야 할아버지를 해도 안 되지요. 안 되죠. 안 되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야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뭐 본인이 그런 뭐 말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양지열 변호사 말처럼 기본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법이나 다른 법에도 보면 탄핵 수준은 계속 진행되는, 중간에 그걸 끊고 중간에 중단하고 이럴 수 있는 무슨 조항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법에 하야하면 봐준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를 밝히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는 일이고,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형사법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리를 저질렀을 때 저 사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실서 내도 재판이 끝나고 결정이 될 때까지, 징계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원리로 따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판은 계속 진행돼서 파면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자꾸 연막을 뿌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뭐 망명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그 교도소에 있잖아요. 어떻게 망명을 해? 교도소에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고요. 아니, 그 망명은 줄리.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출국 금지 시켰다고 생각해요. 명태균 관련해서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하고 서울지검으로 올렸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니까 출국 금지 시키고 수사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범죄에 대해서 책임 묻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하야 관련된 얘기는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세현 소장님, 지금 줄리 망명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해요. 예, 맞아요. 그 뭐 제3부로 간다, 일본 통해서 제3부 간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약 3개월 동안 우리가 그 김건희 씨, 김명신을 할 뻔했네. 김건희 씨에 대한 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그 관저 앞에도 경찰 공무원이 아직도 여전히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김건희 출국 금지는 돼 있나요? 출금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출금 신청했다고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됐는지 여부는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야말로 가장 그 여러 가지 범법 행위, 위법 행위에 관한 피의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김건희 씨 출국 금지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본인이 뭐 원하든 않든 어쨌든 뭐 망명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돋보이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윤석열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하야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판례가 일단 있어요. 임성근 전 판사 탄핵 결정문 2021년 헌나 1에 확인된 내용에서는 탄핵 심판 회피 위한 하야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하야를 하든 말든 탄핵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헌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결정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좋은 판례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꼼수들을 쓰고 있지만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탄핵이 안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소신 투표를 해왔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의원께서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고요.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저는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불의에 항거하는 수백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경찰력으로 막을 수가 없지요. 결국 비상계엄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찰력으로 시위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탄핵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계엄군 안에서도 이 뜻에 따르지 않는 반란군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계엄군과 시민, 계엄군과 반란군 간의 내전 상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4대 열강의 이권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또 개입을 할 것입니다. 또 위에 북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참담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기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법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께서 탄핵 기각 판결문을 쓸래야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한목적성도 없고 내용도 맞지 않고 전혀 탄핵을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테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이 김상욱 의원인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은 저런 보수들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지요. 원래 보수는요, 진정한 보수는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기득권에 이게 약간 경도돼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원래 보수는 그런 보수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인정하는 게 보수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을 포함한 이 보수 세력들은 아니 급하면 정광훈한테 달려가요. 아니 그전에는요, 총선 때만 보세요. 선긋기 했거든요. 그 전에 황교안 때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오세훈까지 나가가지고 막 발언하고 이랬잖아요. 나경원, 오세훈. 그러다가 나중에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표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쓱 선긋기 하다가 이제 또 급하니까 또 달려가요. 이러니까 계속 정광훈이 저렇게 날개를 치고 저렇게 할개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보수냐? 저는 보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고요. 극우예요, 극우. 본인들은 극우란 말을 싫어하던데 우익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기본적인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건 법치주의를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절차를 인정하고 법에서 판단받은 것에서 존중하는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수의 원래 가치예요. 그럼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극우지. 극우는요, 법치도 무시하고 원칙도 무시하고 민주주의도 무시하고 본인들의 어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폭력까지도 행사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을 저렇게 침탈을 하고 무력으로 저렇게 막 판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막 선언을 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보수입니까? 보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처럼 제대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세력이 돼야 될 텐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보수는 그 보수는 거의 사라지고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진정한 보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극우도 저는 반대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교수님, 극우도 반대하고 저는 매국 좀비입니다. 예. 전상길 님도 이제부터 극우말 쓰지 마시고 매국 좀비당 그러는데 요즘 매국 좀비라고 용어를 통일했습니까? 네, 매국 좀비입니다. 네. 극우도 아니에요. 아무리 랄지를 해도 안 됩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 다뤄보죠.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놈저놈 다 나오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검사 출신은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검사는요. 왜? 그 사람들은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가 옛날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과거만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미래 비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그 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오늘의 한동훈이 윤석열이가 키워준 거 아닙니까? 막판에 김건희 때문에 지금 저렇게 서로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동훈 네가 정말 정치를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밑바닥에서 정치를 배우고 정치는 뭐냐? 어떤 오야봉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착착착착 자라갖고 그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배우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해서 듣는지 그런 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한동훈은 이번에 절대 대선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행여라도 한동훈 나와서 어떻게 될까 봐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랄지가 아닙니다. 윤상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당이 통합이 되고 또 보수가 일어나는 때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이제 아시다시피 탄핵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그런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을 했던 인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저것도 웃기는 거죠. 사실 한동훈은 탄핵에 찬성하는 듯 싶다가 탄핵에 반대하는 듯 싶다가 다시 찬성하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한 걸 보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본인은 억울할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자기하고 차별성도 없는데 사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윤석열과 다른 사람이라고 반대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상현 의원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황당하게도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그나마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뭐 대통령 지지율을 올렸다 이런 얘기들의 중심에는 아까 말씀하신 매국 좀비가 있는 거예요. 매국 좀비의 힘을 빌어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지탱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도 끝까지 저렇게 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할 거예요. 탄핵이 당하면 그 원동력이 사라지거든요. 좀비라고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지 기대는 건데 몸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그 다음 세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찾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키웠어도 안 될 판인데 또 거기서 권력에 양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 와중에 또 한동훈을 또 치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좋아요. 그럼 너네 누구 세울래 그래서? 김문수밖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끌고 나갈 거야? 윤상현 의원 본인이 나오면 뭐 그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윤상현 의원의 말에서 국민의힘은 정말로 미래를 찾을 수가 없구나, 못 보여주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뭐 저런다고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이번 대선은 뭔가 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이걸 좀 제시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정말 기정님 똥통에 있는 똥은 다 똥이죠. 그래요. 좀 제대로 된 대선을 한번 좀 치러가지고 나라가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님 모시고 좀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형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그들은 구구도 아니고 매국 좀비입니다. 절대 구구라고 부르지 맙시다. 예. 김건희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자들이라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건희가 이제 면회가 안 온 것에 대해서 아파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김건희 씨가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면회를 안 가기 위해서 아파야 되는 것이고 이른바 매국 좀비들도 김건희가 나오면 되게 굉장히 거부감이 든대요. 그래서 김건희 등장한 순간 지지율 떨어진다. 그래서 좀 자중하라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관저에서 그 경호 유지 잘 받으시면서 이벤트도 받으시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네, 풍선 김건희 이벤트. 나오면 지지율 떨어진다고 왜 이제 이야기합니까? 예. 오늘 또 제가 부탁드린 대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10,000명 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볼 때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정어리 TV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자꾸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동희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골 하는 장면과 함께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신하님, 최보혜님, 양주섭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양주섭님은 지난주 토요일 정어리 모임 때 와주셨던 분이죠. 감사드립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